조선 성종 시대를 살다 간 여인 어우동. 많은 분께서 그녀를 조선 최대의 성스캔들 주인공 혹은 방탕한 기녀의 대명사로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엄격한 유교 사회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시린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박구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어우동은 처음부터 천한 기생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를 지낸 박윤창이셨고 어머니 역시 사대부 출신인 정귀덕이었습니다. 승문원은 외교 문서와 중국어, 일본어 등을 다루던 중요한 관청이었습니다. 그곳에 지사직을 지낸 아버지를 둔 집안이라면 결코 보잘것없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충청도 음죽현, 지금의 충청북도 음성군 일대에서 태어난 박구마는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자란 금지옥엽 교수였습니다. 좋은 가문의 딸로서 어릴 적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 시와 글을 읽는 법, 자수와 바느질,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그녀가 곱게 자란 만큼 천성이 곧았고 외모 또한 출중했다고 전합니다.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모로 이름이 높았다고 하니 박구마의 아름다움은 그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여성에게 있어서 빼어난 미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욕망과 가문의 야심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곤 했습니다. 어쩌면 박구마의 순탄치 않은 운명은 이미 그 빼어난 외모에서부터 예고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딸의 혼인.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신분 상승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박구마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왕실 종친과 혼인하게 됩니다. 남편은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서손자 태강수 이동이었습니다. 종실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신분은 더욱 높아져 혜인이라는 외명부의 품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왕실 종친의 부인이 되었으니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아닌 화려한 저택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양반가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지 결코 개인과 개인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날짜를 받아들기 전 박구마는 신랑감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집안 어른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딸을 뿐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야사에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구마에게는 혼인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이웃집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집안이 한미하여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헤어져야 했지만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집안이 미천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잃고 맺어진 정략결혼.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종실 부인이 된 박구마.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행복한 신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동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 종친들의 사생활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특히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종친들의 방탕한 생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습니다. 이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동은 이미 다른 기생 연경비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기생과의 시간에만 몰두했고
정실 부인인 박구마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는 그 밤. 텅 빈 신방에 홀로 앉아 촛불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해야 하는 그 외로움. 종실의 부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있지만 정작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 단 한 줌도 받지 못하는 그 허망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박구마는 왕실 종친의 부인이 되었지만 실상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가혹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번좌만을 두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특히 종실 가문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곧 여성으로서의 죄와 같았습니다. 후사를 잇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곧 여성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으면서 종실의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느냐. 집안의 대를 끊을 셈이냐. 그런 모진 말들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을 것입니다. 명문가의 규수였고 종실의 며느리였지만 박구마의 결혼 생활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차가운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삶 속에서 겪는 여성의 외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비단옷을 입고 아무리 귀한 음식을 먹고 아무리 넓은 저택에 산다 한들 가슴속 시린 구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 남편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 있고 시댁 식구들은 차갑게 외면합니다. 친정에 하소연하고 싶어도 종실의 며느리가 된 이상 함부로 친정을 드나들 수도 없었습니다. 박구마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쩌면 혼인 전 마음에 두었던 그 이웃집 남자를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람과 함께했더라면 하는 후회로 가슴을 쥐어뜯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삼종지도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철저히 억압해야 했고 오로지 가문과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박구마의 내면은 그런 억압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녀 역시 사랑받고 싶었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바로 이러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실 부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우동이 훗날 파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성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불행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성의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분노, 존중받지 못한 여성의 상처.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그녀의 내면에 응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로 태어나 종실의 부인이 되었지만 정작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채 살아야 했던 여인. 박구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규수 박구마가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얼마나 시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 차가운 궁궐 같은 집에서 남편 태강수 이동의 외면과 시댁의 냉대 속에서 그녀의 가슴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녀의 눈빛에서는 희망의 빛이 사라져갔고 입가의 미소는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그녀의 손끝은 떨렸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 얼굴을 가꾸는지, 누구의 시선을 기다리며 이 긴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잔인한 파국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남편 태강수 이동은 이미 기생연경비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인 박구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오직 그 기생과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경비의 처소에 머물렀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박구마의 방문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때로는 그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기도 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구마는 그런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귀를 기울였다가 멀어지는 발소리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 그 반복되는 실망이 그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 아래서 왕실 종친이 정식 부인을 버리고 첩을 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종친이라 해도 정실 부인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었고 함부로 이혼하거나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의 연경비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여인 곁에만 머물렀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녀를 정실처럼 대우했습니다. 결국 이동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비열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집에서 내쫓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은그릇을 만들러 온 은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장인이었고 종실 집안의 그릇을 수리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은 바로 이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아내 박구마가 이 은장이와 간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술렁였고 시댁 식구들은 박구마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역시 아들도 못났더니 그런 여자였구나. 종실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천한 장인과까지. 그런 모진 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박구마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이 퍼뜨린 소문이 사실인 양 굳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이동은 박구마를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남편의 말 한마디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종실 부인의 지위도 해인이라는 품계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구마, 즉 훗날의 어우동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실 종친의 부인이 간통 혐의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는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닌 왕실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성종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누명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간통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이동이 정식 부인인 박구마를 버리고 기생 연경비에게 빠진 것을 더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왕실 종친이 정실 부인을 외면하고 천한 기생에게 몰두한다는 것은 왕실의 위엄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박구마가 은장이와 간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동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종은 명민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기생을 위해 아내를 제거하려 한 비열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종은 오히려 이동에게 죄를 물어 삭탈관직을 명했습니다. 왕실 종친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정실 부인을 모함한 죄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구마에게는 죄가 없다며 두 사람이 재결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구마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박구마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잠시나마 이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고 왕께서 직접 자신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남편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혹은 적어도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이동은 왕의 명령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실 종친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몇 달 뒤 관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였던 박구마와의 재결합만큼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연경비와 함께 있는 것만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박구마에게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고 왕명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굳건한 외면과 냉담한 거절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간통 혐의로 쫓겨난 여자로 낙인 찍은 뒤였습니다. 왕께서 죄가 없다 하셨는데도 남편이 거부했다는 것은 필시 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왕명이라 해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면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결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2번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은 거짓 누명으로, 2번째는 왕명까지 거역하는 공개적인 거절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버린 것입니다. 박구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없는 유교 사회의 벼랑 끝에 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동의 아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이혼도 할 수 없고 재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정쩡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그녀는 절망의 끝을 보았을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종실의 부인이 되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억울한 누명과 남편의 배신, 그리고 세상의 냉대뿐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이 세상의 잣대 속에서 더 이상 양반과 규수 박구마로 살지 않겠다. 는 처절한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버린 남편과 가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문의 굴레와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절의 잣대를 스스로 부수기로 선택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법도 왕명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법과 도덕에 얽매여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본명 대신 세상이 그녀에게 붙여준 이름인 어우동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시대에 대한 격렬한 항변이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남편과 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복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더럽혔다면 나는 스스로 더 자유롭게 살겠다. 당신들이 나에게 씌운 누명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당당하게 내 길을 가겠다. 그런 외침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구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선의 금기를 깨뜨리고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 나선 비운의 여인 어우동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유교 사회의 틀 속에서 순종하는 여인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고 시댁은 자신을 내쳤으며 왕명조차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법도 도덕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던지며 어우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파격적인 자유를 향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바꾸마라는 명문가 교수의 이름을 버리고 어우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녀가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어우동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그녀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비록 왕께서 무죄를 선언했다고는 하나 이미 세상에는 간통 혐의로 쫓겨난 딸이라는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친척들의 눈총이 두려웠고 집안의 명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우동은 친정집 사랑채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종실의 부인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친정에서조차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그 쯧쯧 불쌍하기는 하지만 집안 망신이지. 그런 나날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여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의 따뜻한 위로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길은 당시 조선의 모든 금기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신분을 숨긴 채 기녀처럼 행세하며 도성 안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주막과 기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양반과 여인이 감히 출입할 수 없는 곳들을 그녀는 거침없이 다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억압하고 배신했던 세상에 대한 분노이자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외로운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그런 외침이 그녀의 행동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재혼은 꿈도 꿀 수 없었으며 친정조차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허락된 삶의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없었고 재혼은 불가능했으며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삶의 방식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우동은 나를 잃게 만든 이 세상의 법도 속에서 차라리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다 죽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우동의 사랑 행각이 조선 사회에 충격을 준 이유는 그녀가 만난 남성들의 신분이 실로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뉜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특히 양반과 여인에게 신분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왕실 종친이었던 방산수, 수산수 등은 물론 무예가 뛰어난 무관인 구전, 글재주가 뛰어난 생원, 그리고 심지어는 관아에서 일하는 서리와 사내 종노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왕실 종친부터 노비까지.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격한 계급 사회였던 조선에서 양반가의 여인이, 그것도 왕실 종친의 부인 출신이 노비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천지가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교류만을 갈망했습니다.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따뜻한 인정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왕실 종친 방산수를 만났을 때는 어쩌면 자신의 옛 신분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관구전을 만났을 때는 그의 강인함과 솔직함에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생원을 만났을 때는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문화적인 교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이나 산해종과 같은 낮은 신분의 남성들을 만났을 때는 어쩌면 그들의 솔직하고 거짓 없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양반들처럼 겉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비열한 계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파격적인 만남들이 과연 그녀의 시린 가슴을 채워주었을까요? 야사와 일부 기록에 전하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성의 이름을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 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단순히 방탕함을 넘어선 어우동의 깊은 외로움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안정적인 관계를 얻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열정은 있었을지언정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녀를 만났지만 그들에게 어우동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실 종친의 전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호기심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미모에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순간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즐기고는 떠나가는 사람들. 어우동은 그들이 떠날 때마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상실감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결국 그녀는 나를 떠나가지 마라.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절규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팔뚝에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양반과 여인의 몸에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스스로를 천민으로 낮추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의 이름이라도 그들과의 기억이라도 자신의 몸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인간적인 연결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보여주는 눈물의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팔뚝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던가? 아니면 나 역시 그저 순간의 재미거리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런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어우동은 자유를 찾아 몸부림쳤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도덕의 잣대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끝없는 방랑은 결국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어우동이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며 찾아 나선 파격적인 자유는 결국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각은 도성 안팎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한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결국 조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각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왕실 종친의 전 부인이 도성을 활보하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성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정의 의금부가 움직여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었습니다. 영모나 강상죄 그리고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들을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어우동 사건이 의금부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취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당시 조선 사회에 숨겨진 위선과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우동과의 관계가 수사망에 오른 남성들은 실로 엄청난 숫자와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효령대군의 손자를 비롯한 왕족 종친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 관료와 명문가의 생원 선비들까지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관아에서 일하는 서리들과 사내종들까지 포함되어 그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곧 조선 상류층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의 음란한 행실을 넘어 자신들의 아들과 사돈, 친척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의금부의 신문실에서는 매일같이 고위 관료의 자제들과 왕족들이 불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어우동과의 관계를 추궁받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진술해야 했습니다. 명문가의 자손들이 의금부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왕실의 권위와 살인파가 중시하는 엄격한 도덕률을 수호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살인파 관료들이 조정에 대거 진출하면서 도덕과 명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왕족과 양반 사대부들이 한 여인과 집단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것은 곧 그들이 평소에 외치던 도덕률이 얼마나 허울 뿐인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이 스캔들의 가장 큰 비극이자 억울함의 극치는 바로 처벌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수많은 남성들, 심지어 신분을 속이고 그녀를 만났던 종친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은 삭탈관직이나 먼 곳으로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왕족들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고위 관료의 자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원들은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고 일부는 곤장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되거나 사면되었습니다. 왕족들은 돈이나 연주를 동원해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관직에 복귀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실수나 어우동이라는 요부에게 현혹된 죄만이 적용되었습니다. 어우동이 워낙 미색이 뛰어나 남자들을 유혹했다. 그 여인이 먼저 접근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다. 그런 변명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어우동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희생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조선 사회는 남성의 방종은 용인하면서도 여성이 스스로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유혹당한 피해자로 여겨졌지만 어우동은 남성들을 타락시킨 요부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는 관용이, 여성에게는 극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녀를 비난하고 단죄하는 것이 곧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율배반적인 현실이었습니까?
어우동 사건은 그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녀의 가족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집안 전체가 폐륜 가문으로 낙인 찍혔고 친척들은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의 어머니인 정귀덕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친척이 어우동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저런 것을 낳아서 집안 망신을 시켰다. 당장 의절해야 한다.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친척들은 앞다투어 어우동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정귀덕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손가락질할 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누군들 정욕이 없겠는가? 다만 내 딸이 남자에게 혹하는 것이 좀 심할 뿐이다. 이 말은 딸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정귀덕은 자신의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딸. 그 외로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정귀덕은 자신의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안심했지만 그곳에서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 친정으로 쫓겨왔을 때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아는 어머니의 비통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딸을 음란한 여자로 비난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따뜻함을 갈망했던 한 인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이 처형된 후 몇 년 뒤 그녀의 오빠인 박성근이 자신의 어머니 정귀덕을 살해하는 참혹한 강상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상죄는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였습니다.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성근이 왜 어머니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우동 사건 이후 집안이 겪었을 치욕과 고통,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성근은 어머니가 어우동을 끝까지 감싸고 이해했던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저 여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어머니가 저 여자를 두둔해서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어우동 일가를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폐륜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은 음란죄로 처형당했고 아들은 모친 살해라는 강상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안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집안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태생부터 문제가 있던 가문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어우동을 낳고 기른 그 집안 자체가 얼마나 경직되고 비뚤어진 곳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후대의 기록과 야사들은 박윤창 집안의 가정사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하고 오빠는 동생을 괴롭히던 병든 가정사. 겉으로는 명문가였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했던 집안. 어우동의 파국은 결국 한 여성의 비극을 넘어선 조선 양반 사회의 숨겨진 치부가 폭발한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엄격한 도덕과 예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억압과 위선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방종은 눈 감아주면서 여성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았던 사회. 신분과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정작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했던 시대. 결국 어우동은 무너져가는 조선 사회가 필요로 했던 희생양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어우동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교수형이라는 극형이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다는 형벌. 조선시대에도 극히 드물게 내려지는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교수형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워낙 많았고 그들의 신분 또한 높았기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정회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대다수의 신하들은 간통죄에 해당하니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간통죄는 장을 치고 유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형은 살인이나 영모, 강상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나 비록 어우동의 행실이 문란하다 하나 법에 따르면 유배형이 마땅합니다. 사형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는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녀를 멀리 귀양 보내어 다시는 도성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종은 즉위 초기에 기반이 약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대비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교적 도덕률을 강조하는 살인 세력의 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살인파는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고 엄격한 도덕과 예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간통 사건이 아니라 조선의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여성의 일탈이 아닌 흐트러진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울 결정적인 기회로 보았습니다. 왕실 종친들까지 연루된 이 대규모 스캔들을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도덕적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음녀는 어디간들 고치지 않겠는가. 아무리 사족이라도 죽여서 풍속을 바로잡는 것만 못하니라. 이 말 속에는 어우동에 대한 어떤 연민도 인간적인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음녀로 규정되었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 억울한 누명으로 버림받았다는 것, 사랑 없는 결혼에서 고통받았다는 것, 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480년 성종 11년 어우동은 조정의 법도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 사람들이 형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왕실 종친의 전 부인이 교수형을 받는다는 소문에 도성 안팎의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어우동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명문가 교수로 곱게 자라던 때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사랑 없는 결혼에서 외롭게 밤을 지새우던 그날들을 떠올렸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날의 수치심을, 팔뚝에 새긴 이름들을, 자신을 끝까지 이해해 주려 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밧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 그녀는 어쩌면 차라리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고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사랑을 갈구하며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요. 이 슬픈 결말은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시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사한 사례인 유감동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의 유감동 역시 많은 남성과 간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녀 역시 어우동처럼 여러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조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낱 법령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세종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그것을 법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감동의 형량을 감해 주었습니다. 물론 처벌은 있었지만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종시대의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조선 사회는 더욱 경직되고 완고해졌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아직 실용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 있었지만 성종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의 이념이 더욱 강화되었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절의 잣대는 더욱 날카로워졌던 것입니다. 특히 성종대에는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진출하면서 도덕과 명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성은 삼종 지도를 지켜야 하고 칠거지약에 해당하면 쫓겨나야 하고 정절을 잃으면 목숨으로 씻어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어우동과 노란한 수많은 왕족과 고관 대작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어우동처럼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탈관직을 당했던 종친들은 몇 년 뒤 복직했고 유배를 갔던 관료들도 사면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랐고 어떤 이들은 자손들이 대대로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요부에게 현혹되었던 것으로 치부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어우동만은 영원히 음란한 여자, 풍속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은 남성의 죄에는 너그러웠으나 여성이 세상의 굴레를 거부한 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살고 여성은 죽어야 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로 여겨졌고 여성은 가해자로 단죄되었습니다. 어우동의 죽음은 당시 조선 사회의 잔혹한 위선과 이중잣대를 피로써 기록한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어우동은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그저 방탕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려 했던 최초의 선구자였을까요? 사랑 없는 결혼에서 도망쳐 나와 신분을 넘어 인간적인 교감을 갈망했던 어우동의 삶은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은 세상에 대한 외침이자 나의 몸과 삶은 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절규와 같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의 몸과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과거보다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록 그 길이 비극적인 최후로 끝났을지라도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경직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어우동을 단순히 성 스캔들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결국 가족마저 파멸한 시린 가슴의 여인이었습니다. 명문가의 교수로 태어나 왕실 종친의 부인이 되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친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재혼도 할 수 없었으며 세상이 정해놓은 여성의 역할 안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귀덕은 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람이 누군들 정욕이 없겠는가라고 말하며 딸을 이해하려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딸이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몇 년 뒤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키웠기에 하는 자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 세상의 잘못이다라는 원망이었을까요? 어우동의 딸 번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죄인으로 처형당하고 외할머니가 외삼촌에게 살해당한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아이 역시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비극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성들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들,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여성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 어우동은 그들을 대신해 외쳤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음란한 여자로 기록했지만 우리는 그 기록 너머의 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사랑에 굶주린 가슴, 자유를 갈망한 여인. 그것이 진짜 어우동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묻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는 어떤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가? 어우동은 죽었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